안녕하세요. 미스터 시니어 TV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추석 보름달 아래 일어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한 여인이 명절날 겪은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선 회복의 이야기죠. 편안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아침, 박순희 씨는 햇살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참새 소리가 들리고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방 안 공기를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6시. 평소 같으면 더 자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마도 마음 한켠의 설렘 때문이었을 겁니다. 전날 밤 딸 은지가 방문을 살짝 열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추석인데 우리 시골집 가요. 엄마 좋아하는 그 한정식집 있잖아. 예약했어. 말투는 짧고 건조했지만 순희 씨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딸과 함께하는 명절 나들이었으니까요.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주름진 눈과 희끗한 머리칼, 그리고 약간 기운 빠진 턱선까지.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나를 위한 날이구나.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립스틱을 꺼내 발랐습니다. 남편 돌아가신 뒤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분홍빛 립스틱이었습니다. 작은 손거울에 비친 모습은 낯설면서도 조금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방에서는 은지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은 죽으로 드세요. 속 채우고 가야 더 맛있게 먹지. 그 말에 순희 씨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 한 숟가락이 목으로 넘어갈 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른 척했습니다. 오늘만은 좋은 생각만 하고 싶었습니다. 손녀 서연이는 방금 씻고 나왔는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예쁘게 하고 나가요. 내가 사진 많이 찍어줄게. 팔짱을 끼며 장난을 치는 손녀에게 순희 씨는 귀여워하듯 가볍게 등을 토닥였습니다. 거실 식탁 위엔 작은 한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투명한 뚜껑 너머로 보이는 약과와 유과. 한과 좋아하셨지요? 서연이가 말해준 적 있었던 걸 은지가 기억한 걸까 싶어 잠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의 모든 장면이 순희 씨에게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따뜻하고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아프게 남을 거라는 것을. 엄마 나가자. 은지는 차키 하나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운전해 준대. 엄마 편하게 앉아 있어. 사위는 멀뚱히 차 키를 흔들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평소엔 그저 무뚝뚝했던 사위였기에 그 작은 행동도 왠지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손 시리지 말라고. 은지는 손난로를 순희 씨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미 따뜻하게 데워진 손난로는 작지만 분명한 체온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 따뜻해서 순희 씨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질 뻔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대접받는 날이야. 그녀는 그런 기분으로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나무 사이로 스치는 햇살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날이 또 올까?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따뜻함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기억으로 남게 될 줄은. 차는 출발한 지 20분쯤 지났고 창밖 풍경은 점점 익숙함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처음엔 별다른 의심 없이 딸이 말한 새로 생긴 한정식 집쯤으로 생각했죠. 요즘은 외곽에도 분위기 좋은 곳이 많다는 소문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은지는 이런 나들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유명하대.
줄도 길대. 그런 말들이 없었어요. 그저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조금만 더 가면 돼. 금방 도착해. 그 말뿐이었습니다. 더 이상하게 느껴진 건 사위의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말수는 적은 편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굳어 있었어요. 묵묵히 도로만 바라보며 마치 대답을 피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순희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야, 여긴 어디쯤이니? 엄마는 한 번도 안 와본 것 같은데. 딸은 잠시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아, 요즘은 다 이런 데 있어. 너무 시끄러운 데는 엄마도 싫잖아. 대답은 어딘가 막아세우는 말투였습니다. 순희 씨는 조용히 한과 상자를 내려다봤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랑스러웠던 그 상자가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왠지 어울리지 않는 물건처럼 느껴졌죠. 잠시 후 도로 양옆에는 논밭과 비닐하우스, 그리고 이름 모를 창고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판 하나 없는 시골길. 그제야 순희 씨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식당 이름이 뭐라고 했지? 엄마가 한번 찾아보게. 엄마, 그냥 좀 쉬어. 핸드폰 배터리도 얼마 안 남았잖아. 괜히 찾지 말고 눈 좀 붙여. 그 말에 순희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 대신 조용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쓸쓸한 바람이 유리창 너머로 불어오는 듯했죠.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들이 불길한 그림처럼 다가왔습니다. 사위는 내비게이션을 껐습니다. 은지는 핸드폰 화면을 꺼두고 양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죠. 차 안에는 라디오도 꺼져 있었고 오직 엔진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순희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추석 같은 날인데 그럴 리 없지.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건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기 마련이죠. 드디어 차가 멈췄습니다. 앞에 보이는 붉은 벽돌 건물. 입구 옆엔 작은 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평화 실버타운. 희미하게 바른 글씨는 오래된 페인트처럼 흐릿했습니다. 여긴 뭐 하는 곳이야? 순희 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죠. 은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이런 데가 좋아. 산책길도 있고 조용해서 딱이야. 여기가 식당은 아니네. 잠깐 들렸다 갈 거야. 엄마도 컨디션 안 좋다 했잖아. 그 순간 사위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순희 씨 옷가방이 실려 있었어요. 정갈하게 접힌 옷, 작은 가방, 그리고 은지가 늘 챙겨주겠다던 약 봉투까지. 순희 씨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억지 미소를 지은 채 엄마 잠깐 쉬었다 가자. 그 말을 되풀이했죠. 그 순간 순희 씨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 갑작스런 외식 제안의 배경, 사위의 침묵, 은지의 불안한 눈빛. 이건 계획된 것이었어요. 딸과 사위가 준비한 조용한 정리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그들의 삶에서 슬며시 빼놓기 위한 시나리오였어요. 순희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한과 조각 하나를 말없이 주워들었죠.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것이 너희들 마음이었구나. 순희 씨는 작은 가방을 손에 든 채 붉은 벽돌 건물 앞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등을 떠밀지 않으면 한 발짝도 옮기지 않을 것처럼. 은지는 무언의 눈빛으로 입구 쪽을 가리켰고 사위는 짐을 들고 앞서 걸었습니다. 그 순간 순희 씨는 이상하게도 이 낯선 공간보다 자식들의 표정이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로비로 들어서자 환한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바닥은 반질반질했고 벽에는 어르신의 안락한 삶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크게 걸려 있었어요. 징긋 웃는 직원의 인사에 순희 씨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기입니다. 직원이 안내한 방은 조용했고 작은 침대 하나, 수납장 하나, 그리고 창문 하나가 전부였죠. 방 안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연도 어떤 기억도 존재하지 않는 비어있는 공간이었어요. 은지가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좀 조용하대. 사람도 좋고 밥도 맛있다더라. 순희 씨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딸의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여기다 두고 가겠다는 거니?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뜨겁게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문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침대 모서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어요. 언제부터 생각했니? 은지는 입술을 꾹 깨물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애도 크고 집도 복잡하고. 그래서 버리겠다는 거니? 은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버리는 게 아니라 엄마도 이제 좀 편하게 지내시라고. 나는 지금 편안하지 않아. 지금 내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순간 공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요양원 방송 스피커에서 낯선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엄마, 일단 여기서 며칠만 계세요. 우리가 다시 올게요. 잠깐이야. 진짜 잠깐. 은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희 씨는 그 순간 자신이 짐이라는 사실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느꼈습니다. 함께 했던 시간들.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짓고 아픈 사위를 대신해 손녀를 돌보고 늘 가족 안에서 뒷전이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잠시 뒤 은지와 사위는 조용히 방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남겨진 순희 씨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어디에도 익숙한 것이 없었죠.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똑딱 귀가를 때렸습니다. 그녀는 침대 머리에 놓인 작은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아침 화장을 하며 기대에 부풀었던 자신. 그 얼굴은 이미 어디에도 없었죠. 그녀는 한과 조각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조각을 살며시 뜯어 바닥에 놓으며 말했어요. 여기까지가 나였구나. 밤이 되자 방 안은 더 적막해졌습니다. 밖에서는 휠체어가 움직이는 소리, 복도에서 간간이 들리는 웃음소리. 그 속에서 순희 씨는 스스로를 버려진 사람이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울기엔 너무 오래 참아왔고 이젠 울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남편의 사진이 끼워진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 사진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죠. 당신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진 안 됐을 텐데. 그날 밤 순희 씨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생각은 너무 많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자식은 내 전부였지만 나는 그들의 선택지 중 하나. 요양원에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희 씨는 여전히 그 방 안에 있었어요. 창문은 작았고 커튼은 늘 반쯤 열려 있었죠. 아침이면 미지근한 죽이 나오고 낮에는 마실 물과 약봉지가 식판 위에 올려졌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어디까지나 관리 대상으로서의 친절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자기 삶에 지쳐 있었고 이곳은 고요하게 늙어가는 사람들의 안식처이자 또 하나의 기다림의 장소였습니다. 순희 씨는 방 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수첩 하나가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하나하나 메모하며 정리했던 생활비 내역과 가족들, 의료비, 보험 내역까지 적혀 있는 수첩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동안 살아왔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이거 은지가 가져갔던 통장 아닌가? 수첩 속엔 예전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엔 순희 씨의 도장이 복사된 사본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분명 그 통장은 본인이 병원 비용을 위해 모아두었던 것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은지가 관리한다고 가져간 뒤 한 번도 제대로 내용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날 오후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근처에 있는 은행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살짝 놀랐지만, 어르신 괜찮으시겠어요? 병원 다녀오시는 분들한테만 차량이 있는데. 운영비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순희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그녀는 요양원 차량을 타고 가까운 시내 은행으로 향했어요. 작고 낡은 지갑 하나를 손에 쥔 채 한 걸음씩 창구로 다가섰습니다. 여기 제 명의 계좌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딸이 제 신분증으로 뭘 한 것 같아서요. 은행 직원은 정중하게 신분을 확인하고 출금 내역과 자동 이체 기록을 출력해 주었습니다. 종이를 받아든 순간 순희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통장에서는 매달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보험 해약금까지 포함해 이미 1,000만 원 넘는 돈이 정기적으로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이런 거죠? 작년 가을부터요. 자동이체 등록이 딴 명의로 되어 있어서요. 그런 걸 내가 허락한 적 없는데요. 그녀는 서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깊숙이 숨어있던 분노와 배신감이 고요히 끓어오르고 있었죠.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 순희 씨는 통장을 정지시키고 자동이체 해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계좌 위임 철회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은행을 나서며 그녀는 그동안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은지가 엄마는 이런 거 귀찮잖아라며 서류를 대신 정리하던 날, 이건 보험이라 괜찮아라며 내역을 설명도 없이 넘기던 태도,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라 편의를 위한 행동이었음을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순희 씨는 옷장에서 옛날 앨범을 꺼냈어요. 가족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름도 얼굴도 흐릿해진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진 속엔 늘 자신이 있었죠. 아이의 생일 케이크 앞, 병원 침대 옆, 혼자서 장을 본 날의 사진. 그리고 은지의 결혼식 날 활짝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진에서도 순희 씨가 쉬고 있는 모습은 없었어요. 늘 일하고 챙기고 기다리는 역할. 그게 어머니로서의 자기 인생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 은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체가 안 돼. 무슨 일 있었어? 순희 씨는 조용히 대답했죠. 응. 이제 그만하려고. 뭘 그만해? 이제부터는 내가 내 걸 관리하려고. 은지야, 내가 한 일을 괜찮다고 생각했니?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어요. 순희 씨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담하게 말을 이어나갔어요. 나는 평생 너희한테 맞춰 살았어. 한 번도 내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지. 근데 이제는 나도 조금은 나를 지키려고. 그녀는 그 말 뒤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지우지도 저장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는 추석 보름달이 강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침대에 앉아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엔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위임 해지 확인서, 재산 관리 대비 메모, 그리고 요양원 퇴소 요청 서류까지.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볼 거야.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확히 1년이 흘렀습니다. 순희 씨는 지금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원룸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작은 베란다 하나. 넉넉하진 않지만 조용했고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이면 베란다에 나가 해가 뜨는 방향으로 놓인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그 화분엔 손수 키운 분꽃이 자라고 있었죠. 이름처럼 해질 무렵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지인의 도움으로 이 집에 들어온 후 순희 씨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스마트폰도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모바일 뱅킹 앱으로 잔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건 인터넷으로 주문할 줄도 알게 되었죠. 혼자 시장을 보고 작은 노인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웠습니다. 어머니, 이런 데서 혼자 지내셔도 괜찮으세요? 지인이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랑 살아도 외로울 땐 외롭더라고요. 근데 혼자라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게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 추석 아침, 순희 씨의 작은 오피스텔 현관 쪽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띵동, 초인종 소리.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자 그 앞엔 딸 은지와 사위, 손녀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는 건 송편 한 상자와 작은 과일 바구니, 그리고 조심스러운 눈빛. 그들은 마치 들어가도 될까요라는 표정으로 순희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지는 입을 때려다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삼켰습니다. 미안해요. 그땐 너무 몰랐어요. 순희 씨는 그 자리에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연락도 없었더라. 은지는 눈을 떨구었습니다. 사위는 뒤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서연이는 수줍게 앞에 나와 직접 만든 종이 코스모스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이거 내가 만들었어. 그 말을 들은 순희 씨는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손주, 고마워. 너무 예쁜데. 그리고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라. 차 한 잔 정도는 마셔도 되겠지. 가족은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탁자 위엔 마침 순희 씨가 끓인 단호박죽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일부러 숟가락을 하나 더 꺼내며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 죽 좋아하지? 할머니, 죽 맛있어. 그 웃음에 순희 씨의 입가에도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사 중 은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혹시 다음에 또 와도 될까? 순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생각해보고 정할게. 그 말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물을 흘렸죠. 그날 그들은 말보다 더 깊은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문은 순희 씨의 손으로 열릴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희 씨는 평소처럼 베란다에 나와 분꽃에 물을 주고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은 한결 따뜻했죠. 탁자 위엔 어제 은지가 놓고 간 작은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 그리고 다음엔 꼭 함께 식사하자는 손녀의 글이 담긴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순희 씨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사진 속 가족들을 바라보다가 편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제는 내가 정해. 누굴 만날지, 어떤 하루를 보낼지, 언제 웃고 언제 멈출지도. 그녀는 컵을 들어 한 모금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뜨는 밤, 순희 씨는 베란다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환한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를 떠올렸습니다. 요양원 좁은 방에 홀로 남겨졌던 그날 밤, 배신감과 절망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던 그 시간.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섰고 스스로 선택했으며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베란다 화분의 분꽃이 저녁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분홍빛 꽃이 피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죠. 순희 씨는 그 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꽃처럼 나도 늦은 시간에 피어났구나. 젊었을 때는 몰랐던 나 자신을 이제야 찾았어. 며칠 후 복지관에서 만난 동년배 여성이 물었습니다. 순희 씨, 요즘 표정이 참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순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단 제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남 눈치 안 보고 살거든요. 그 말에 옆에 있던 다른 어르신이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나이 들수록 자식들 눈치, 손주들 눈치 보게 되는데.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날 소중히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 말이 복지관 사람들 사이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희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많은 노년층이 공감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희 씨는 슈퍼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예전엔 가족 전체 식사를 준비하느라 카트에 물건을 가득 감았지만 지금은 자신이 먹을 것만 골랐습니다. 신선한 채소 몇 가지, 두부 한 모, 작은 생선 한 마리. 계산대에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세요? 응, 혼자 살아. 그런데 불편하진 않아. 오히려 편해. 순희 씨는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직원은 그 미소를 보며 덩달아 웃었습니다. 어머니 보기 좋으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집에 돌아온 순희 씨는 간단히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따끈한 밥.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식사를 하며 그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뉴스에서는 노인 복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독거노인 증가, 노인 빈곤율, 요양원 문제 등. 순희 씨는 화면을 바라보며 자신도 그 통계 속 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나는 통계가 아니야. 나는 박순희야.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야.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순희 씨는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요양원을 나온 이후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매일 쓰진 않았지만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했죠. 오늘 날짜 아래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1년 전 오늘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버려진 게 아니라 자유로워진 거였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에서 나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뀐 것이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는 괜찮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하다. 일기를 쓰고 나서 순희 씨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며칠 전 은지가 보낸 문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서연이가 할머니랑 영화 보고 싶대요. 순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오후는 복지관 요가 수업이 있어서 안 돼.
일요일 점심때 괜찮으면 연락해. 예전 같았으면 자신의 일정을 미루고 딸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곧 은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엄마. 일요일 좋아요. 제가 맞출게요. 순희 씨는 그 문자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관계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맞춰가는 관계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희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베란다에 한 번 더 나갔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예전엔 별을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늘 바쁘게 살았고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밤하늘을 보며 조용히 숨을 쉬는 이 시간이 그녀에겐 선물 같았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온전한 자기만의 시간. 침대에 누워 순희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그 좁은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던 날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절망이었다면 지금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나를 버려줘서. 덕분에 나를 찾았어. 역설적이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요양원에 버려지지 않았다면 평생 눈치만 보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충격적인 사건이 그녀를 깨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희 씨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작은 공원엔 아침 운동을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희 씨도 그들과 함께 가볍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걷던 한 남성 어르신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자주 보는 것 같은데 이 근처 사세요? 네, 저기 오피스텔에 살아요. 아, 저도 그쪽이에요. 반갑네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순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박순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건강 이야기.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순희 씨에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아닌 사람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으니까요. 산책을 마치고 헤어지며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나오실 거예요? 날씨 좋으면요. 그럼 내일 또 뵐게요. 집으로 돌아온 순희 씨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설레는 건 아니지만 뭔가 따뜻한 느낌.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은지와 서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사위는 없었습니다. 엄마 신랑은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괜찮아. 우리끼리 편하게 먹자. 세 사람은 근처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서연이가 메뉴판을 보며 할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는 된장찌개가 좋은데. 그럼 저도 된장찌개요. 은지도 같은 메뉴를 시켰습니다. 식사를 하며 서연이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요즘 배우는 것들. 순희 씨는 손녀의 이야기를 듣는 게 즐거웠습니다. 아, 이런 게 할머니 노릇이구나. 은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복지관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혼자여서 불편하진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편해. 그 대답에 은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희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단 말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해.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억지로 모시려고 하지 않을게요.
대신 가끔 이렇게 찾아뵙고 안부 여쭙고 싶어요. 그 정도면 괜찮아. 순희 씨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서연이가 순희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다음엔 할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진짜요? 할머니 단호박죽 먹고 싶어요. 그 말에 순희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다음엔 단호박죽 끓여줄게. 헤어지며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순희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말일까? 나도 사랑한다. 집으로 돌아온 순희 씨는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숨막히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이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 저녁이 되자 순희 씨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일기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은지와 서연이를 만났다.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았다. 내가 당당해지니까 관계도 달라졌다. 이제 나는 불쌍한 어머니가 아니라 독립적인 박순이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1년 전 추석과 지금 추석.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1년 전엔 버려진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뜰 것이고 그녀는 또 일어나 자신의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창문 너머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달빛 아래 순희 씨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그녀 것이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진짜 소중한 것을 찾게 해주기도 합니다. 순희 씨처럼 말이죠. 나이가 들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추석 보름달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존엄. 그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터 시니어 TV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